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랑 하나만 품고 국경을 넘었고 한 여자는 그 사랑을 부정하며 살아온 10년의 세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 양꼬치집에서 시작된 재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로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사장의 공손한 인사에 부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쫓아낸 그 사람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남자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가게 계약 해지하세요. 다른 세입자 알아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문장의 뒤에는 북한에서 시작된 30년의 기나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목숨을 건 탈북, 10년간의 절박한 그리움, 그리고 상상도 못한 배신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7년 겨울, 함경북도 청진의 어느 군부대. 김태준 소위는 26의 청년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한 수재였던 그는 북한군 내에서도 촉망받는 장교였죠. 키 180의 단정한 용모,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했던 그 시절의 태준은 많은 여군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준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바로 통신부대 소속 박미선 하사. 23세 미선은 북한 체제 아래서도 빛을 잃지 않는 영롱한 눈망울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환한 미소는 척박한 군 생활 속에서도 태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85년 봄이었습니다. 합동훈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억압된 사회, 그것도 군대라는 더욱 통제된 공간에서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두 남녀에게 사랑은 억누를 수 없는 본능이었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훈련 후 잠깐의 휴식 시간, 물자보급 때의 짧은 대화, 때로는 편지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이 체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곳에서 평범하게 살겠다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태준 동무, 우리 꼭 함께 살아남아요. 하지만 1987년 11월 그들의 관계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장교 최상사였습니다. 권력욕이 강하고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던 최상사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북한에서 군인들의 연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장교와 하사의 관계는 더욱 중대한 군기문란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최상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은 태준과 미선.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습니다.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거나. 미선아, 내가 먼저 길을 열게. 넌 나를 믿고 따라와. 1987년 12월 7일 새벽 2시. 두 사람은 결행했습니다. 함경북도와 중국의 경계를 이루는 두만강. 한겨울의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위를 걷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의 감시망을 뚫어야 했고 자칫 발각되면 즉결 처분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호각 소리. 거기서 꼼짝 마.
경비병이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순간 태주는 재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둘 다 잡히느니 최소한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그는 미선의 손을 밀며 소리쳤습니다. 뛰어. 돌아보지 말고 뛰라고. 그리고 자신은 경비병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미선은 기적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으로. 태준이 자신의 몸으로 시간을 벌어준 덕분이었죠. 미선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태준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돌아보지 마.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태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입니다. 탈북 시도범으로 체포된 김태준은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1987년 12월부터 시작된 그의 수용소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의 강제 노동,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석탄을 캐는 일, 제대로 된 식사는 없었고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과 소금이 전부였습니다. 몸무게는 80kg에서 50kg으로 줄어들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더 견디기 힘든 건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자아비판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김일성 수령님께 용서를 빌어야 했죠. 하지만 태준은 한 번도 자신의 탈북 시도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넌 잘 살고 있겠지? 그것만으로 난 버틸 수 있어. 밤이면 태준은 미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중국을 거쳐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자유롭게 웃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준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치범, 탈북 시도범, 종교인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리춘일 선생이라는 60대 노인은 태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 선생은 원래 평양의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외부 세계의 진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곳에 끌려왔죠. 그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자네는 살아서 나가야 해. 그리고 세상에 이곳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네. 리 선생의 말은 태준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미선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여기서 함께 고통받다 죽어간 이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 여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오지 탄광에 큰 낙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수십 명이 매몰되었고 구조 작업이 혼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경비병들도 당황했고 일시적으로 감시가 느슨해졌죠. 태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 선생과 다른 2명의 수감자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무너진 갱도의 틈새를 이용해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하지만 4명 중 탄광을 완전히 빠져나온 건 태준 혼자였습니다. 리 선생은 마지막 순간 태준을 밀어내며 스스로 희생했고 다른 둘은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태준아, 꼭 살아서 세상에 알려라. 탈출에 성공한 태준은 산속을 헤매며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동굴이나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며 한 달을 버텼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선이를 만나야 한다. 2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로 몸은 망가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미선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태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1989년 9월 태준은 다시 두만강에 섰습니다. 2년 전 미선과 함께 건너려 했던 바로 그 강.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그는 야밤을 틈타 강을 건넜습니다. 경비병의 순찰 시간을 계산하고 달이 뜨지 않는 밤을 선택했죠. 강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그녀를 밀어내며 뛰라고 소리쳤던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유. 그토록 꿈꾸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여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까요. 중국 조선족 마을에 숨어든 태준은 우선 몸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친절한 조선족 노부부의 도움으로 한 달간 몸조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를 숨겨주다 적발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동포애로 태준을 보호해 주었죠. 아가, 여기서 쉬어가게. 북조선에서 얼마나 고생했나. 몸이 회복된 태준은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당시는 탈북 루트가 지금처럼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야 했는데 그들은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태준에게는 돈이 없었죠. 결국 태준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2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공장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중국 공안에 적발될까 늘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태준은 중국어 실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던 그는 현장에서 실전 중국어를 익히며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되었죠. 이것이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자산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991년 겨울 드디어 태준은 한국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2년간 모은 돈을 모두 주고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죠. 태국, 미얀마를 거치며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현지 경찰에게 체포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준은 미선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미선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찾아갈게. 마침내 1992년 3월 태준은 대한민국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지 4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 그는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선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눈물이었죠. 1992년 봄 서울. 김태준은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박미선을 찾는 것. 자신보다 4년 먼저 탈북했을 그녀를 찾는 것이었죠. 태준은 탈북자 모임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탈북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부터 정부 주최 행사까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미선이라고 함경북도 출신 여군 하사 출신 아십니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백 명을 만났지만 미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중국에 아직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갔을까? 온갖 생각이 태준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정착 초기 태준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탈북자 모임을 찾아다니는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분명 한국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오지 탄광에서의 기억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년간의 지옥을 견딘 자신이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던 중 태준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국어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며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귀했던 시절이었죠. 태준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에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전공했고 중국에서 2년간 생활하며 실전 경험을 쌓은 그의 중국어는 한국인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김대리, 자네는 정말 보물이야. 중국 거래처 사람들이 자네를 중국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라니까. 태준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협상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고 회사의 매출은 급상승했습니다. 3년 만에 태준은 이사로 승진했고 상당한 급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태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탈북자 모임을 찾아다녔고 주말이면 세터민 지원센터에 가서 새로 온 탈북민들을 만나 미선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1987년에 탈북했을 겁니다. 박미선, 함경북도 청진 출신. 사람들은 태준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 여자를 찾고 있다니. 누군가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나라로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많은 회사가 무너졌지만 태준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태준은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인맥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역회사를 차렸죠. 김태준 트레이딩.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였지만 태준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과 직접 거래하며 중간 마진을 대폭 줄였고 한국 업체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공급했습니다. 사업은 대박이 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중국 경제가 급성장했고 한중 무역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그 흐름을 완벽하게 탔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수백억 원대가 되었죠. 2005년 태준은 서울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10억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건너편에 15억 원짜리 건물을 또 샀습니다. 태준은 이제 자산 수십억 원대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고난의 경험은 태준을 검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작은 중고차를 몰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그는 편한 잠바와 운동화를 선호했습니다. 사치란 그에게 낯선 개념이었죠. 회사 운영의 사무적인 부분은 박 부장이라는 유능한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태준은 중국 출장과 거래처 관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태준은 한 번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매를 서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탈북민 출신이지만 능력 있는 남자. 많은 여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서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소식이 없는 여자를 어떻게 아직도 기다릴 수 있냐고. 하지만 태준에게 미선은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아오지 탄광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2002년 드디어 북한에 있던 태준의 세 형제가 모두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큰형, 작은형, 그리고 남동생. 태준은 그들의 탈북 비용을 대고 한국 정착을 도왔습니다. 형제들은 태준의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형제들은 태준을 걱정했습니다. 홀로 살면서 일만 하는 동생, 아직도 미선을 찾아다니는 동생. 하지만 그들은 태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얼마나 미선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태준아, 미선 씨가 어디 있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다.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돼.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미선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2007년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한국에 온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지는 20년이 훌쩍 넘었죠. 이제 태준은 41살이 되었고 미선은 38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건물 1층에 새로 문을 연 양꼬치 식당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편한 잠바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홀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직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양꼬치 접시를 들고 있던 그 여자를 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매일 밤 꿈속에서 만났던,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 나이가 들어 얼굴에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태준이 사랑했던 그 영롱한 눈망울.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요. 미선아.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반응은 태준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깐 태준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자신을 못 알아본 건가? 태준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박미선, 나야, 김태준. 이번에는 미선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명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반갑지 않은 사람을 본 듯한 표정. 태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왜 미선은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식당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미선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식은 계속되었지만 태준은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눈은 계속 미선을 쫓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을 서빙하고 주방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태준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일어날 때까지 태준은 미선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미선이는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새벽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마자 찾아가서 미선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태주는 평소 입던 편한 잠바와 운동화 차림으로 양꼬치 식당 앞에 섰습니다. 막 문을 연 식당에는 아직 손님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미선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미선아, 나야. 태준이, 나 몰라봤어?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미선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당황했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너를 20년 동안 찾았어. 한국 온 다음부터 계속 너를 찾아다녔다고. 너 어떻게 지냈어? 괜찮았어? 미선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이제 다 끝난 일이고요. 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태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탈북을 시도했고 서로 죽도록 사랑했던 사이 아니었나요? 태준은 미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선이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 잘 살고 있잖아요. 나도 잘 살고 있고요. 이제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요. 잘 살고 있다니? 미선아,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전 이제 결혼했어요.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도 있어요. 가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말고. 결혼했다는 말에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아들? 태준은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20년을 미선만 기다렸는데 미선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언제? 왜? 나는 널 찾으려고.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신이 날 찾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내 인생 살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다니. 그 말이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준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미선이 맞나? 두만강을 함께 건너려 했던 그 사람이 맞나? 미선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국밥이나 드세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시고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2만 원. 마치 노숙자에게 시혜를 베푸듯 던진 돈. 태준은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기다린 결과가 이것입니까? 아오지 탄광에서 2년을 버텨낸 이유가, 중국에서 목숨 걸고 도망친 이유가, 한국에 와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2만 원을 받기 위해서였단 말입니까?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선아, 나는 너만. 태주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서 어른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오지 탄광의 고문, 중국에서의 도망, 한국에서의 외로운 세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미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미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만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미선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은 누구고? 미선의 남편이었습니다. 미선은 태준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숙자인가 봐요. 불쌍해서 밥값 좀 줬더니 안 가고 있어요. 노숙자. 그 말에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준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저씨, 돈 받았으면 이제 가야죠. 여기 영업하는 곳이에요. 태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태준을 끌어내 가게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으니까요. 가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양꼬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 없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현실이구나. 자신의 20년은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미선에게 자신은 이미 과거였고 잊혀진 사람이었구나. 좋아, 박미선. 이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고 차가운 결심으로. 20년간의 사랑이 배신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습니다. 태준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사업가 김태준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건물주 김태준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박 부장은 태준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행정과 건물 관리를 맡고 있었죠. 박 부장님, 우리 건물 1층 양꼬치 식당 계약 언제 끝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박 부장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대표님, 양꼬치 식당은 3개월 후인 9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3개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 갱신 안 할 겁니다. 다른 세입자 알아보세요. 네. 하지만 대표님, 그 식당 임대료 잘 내고 있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제 결정입니다. 계약 만료되면 내보내세요. 박 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자신도 이제 이 도시에 성공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숙자 취급을 받는데 20년을 기다린 결과가 2만 원짜리 시혜를 받는 것인데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작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7년 북한 군부대에서 몰래 찍은 사진. 태준과 미선이 함께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미선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미소. 태주는 그 미소를 20년 동안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묻어야 한다고. 미선은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떠났다고. 그날 이후 태주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국 출장을 늘렸고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 미선 생각을 덜 하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오늘 아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의 차가운 눈빛, 남편에게 자신을 노숙자라고 소개하던 모습,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던 순간, 그럴 때마다 태주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비웠습니다. 취하면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미선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변한 거야? 태주는 궁금했습니다. 미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우연히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미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탈북민 모임에서 한 여성이 미선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박미선 씨요? 아, 그분 알죠. 1987년에 탈북하셨다던데 중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태주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미선 씨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한국 온 분한테 들었어요. 중국에서 몇 년 있다가 한국 왔다던데 거기서 정말 힘들게 사셨대요. 힘들게요? 어떻게요? 여성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던데. 인신매매. 그 말에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선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태준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여성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확실한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미선이 정말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건 아닐까? 태준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미선을 먼저 도망가게 했기 때문에 미선이 혼자 중국에서 그런 고통을 겪은 건 아닐까? 자신이 함께 갔더라면 미선을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선은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정말 과거를 잊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며칠 후 태주는 또 다른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 부장이 보고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대표님, 양꼬치 식당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사정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식당에서 간신히 버티는 것 같던데 지금 계약 해지되면 많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선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있다니. 그래서 미선이 식당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구나. 순간 태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오늘 아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노숙자 취급하며 2만 원을 던지던 미선의 모습, 남편에게 자신을 거짓말로 소개하던 모습, 그 기억이 다시 태준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계약대로 진행하세요. 박 부장은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미선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복수인지.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고. 단지 사업적인 결정일 뿐이라고. 미선이 자신을 과거로 치부했듯이 자신도 이제 미선을 비즈니스 관계로만 봐야 한다고.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건물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미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양꼬치 식당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손님이 제법 많았습니다. 미선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서빙하고 주방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구나, 미선아. 나 없이도 정말 행복해 보여.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미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만 아플 뿐이니까요. 7월이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2달이 남았습니다. 박 부장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태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선과의 모든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구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양꼬치 식당 주인이 저한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대표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미선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피하더니 이제 와서 왜 만나자는 걸까? 무슨 용건인지 아세요? 계약 갱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건물주님께 직접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태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미선을 다시 만나야 할까? 그 차가운 눈빛을 다시 봐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미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면담 일정 잡으세요. 며칠 후 면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태주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을 입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오후 2시 미선과 그녀의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태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죠. 당신이 건물주였어? 태준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앉으시죠.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미선과 남편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계약갱신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이미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무표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미선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는 거 복수예요? 예전 일 때문에? 복수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건물주로서 사업적 판단을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노숙자로 봤듯이 저도 당신을 그저 세입자로 보는 거죠.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주는 계속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남이고 단순한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일 뿐입니다. 남편이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20년 전 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당신 이 사람 알아?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시면 이만 가보시죠. 저도 바쁩니다. 그때 미선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내가 겪은 일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987년 그날 밤 나는 당신이 잡히는 걸 보면서도 뛰었어요. 당신 말대로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고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당신을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미선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나는 며칠을 굶으며 떠돌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혔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중국 농촌의 한 남자에게 팔았어요. 3년 동안 나는 그 집에 갇혀 살았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잡혔고 맞았고 굶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미선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1990년 그 남자가 사고로 죽었어요. 나는 그 집에서 도망쳤고 다시 떠돌았어요. 그러다 조선족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고 거기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올 수 있었어요. 1991년이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자신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나는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탈북자 모임에도 가봤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김태준이라는 소위를 아냐고.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도 자신을 찾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다들 당신이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다고 했고 거기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중국에서의 트라우마에 당신을 잃은 슬픔까지.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94년 나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미선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은 내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줬어요. 내 상처를 이해해주고 치유해줬어요.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이 미선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과거를 묻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날 나를 그렇게 대한 거요? 왜 노숙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봤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을 보면 중국에서의 악몽이 탈북하던 그날 밤이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두려웠어요. 당신이 내 남편한테 과거를 이야기할까봐, 내 아들이 엄마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될까봐, 내가 힘들게 쌓아온 평범한 삶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나를 외면한 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태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당신만 생각하며 20년을 살았소. 아오지 탄광에서 2년, 중국에서 도망치며 2년, 한국 와서 15년. 모든 순간 당신 생각뿐이었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도 안 했소.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소. 오직 당신만. 당신과 다시 만나는 그날을 위해 살았소. 태준 씨.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구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는 바보였소.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사정을 이해했소. 하지만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겠소. 태준 씨, 제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소. 당신이 과거를 묻듯이 나도 과거를 묻어야겠소. 태주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시오, 박미선 씨. 그게 내가 바라던 거니까. 미선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선을 원망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았지만 시간이 어긋났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끔찍한 3년, 한국에 와서 자신을 찾으려 했던 노력,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 태주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랑만 생각했지 미선이 겪었을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에게도 살아갈 권리가 있었고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태주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에게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20년간의 그리움, 사랑, 그리고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결심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박 부장님, 양꼬치 식당 계약 갱신해 주세요. 네. 하지만 대표님께서 해지하신다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20% 내려주세요. 20%요? 그건 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식당 주인에게 전해주세요. 박 부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박 부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편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분이 울면서 받으시더라고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 저예요. 네. 편지 잘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도 정말 고마워요. 미선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기다려줘서, 그리고 이제 놓아줘서. 괜찮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준 씨도 이제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노력해 보겠소. 그리고 태준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시오. 그날 밤 두만강에서 나를 먼저 보낸 것 후회하지 않아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당신이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소. 비록 내 곁에 없더라도. 미선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태준 씨.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오. 그게 옳은 일이오. 네, 알아요. 안녕히 계세요, 태준 씨.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채웠던 그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태준아, 너 요즘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니? 태준은 형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선을 만난 것, 그녀의 과거, 그리고 결국 놓아준 것까지. 큰형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준아, 넌 잘한 거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거야. 미선 씨가 행복하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야. 형,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미선 씨도 그걸 바랄 거다. 넌 충분히 기다렸어. 이제는 내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어. 형의 말이 태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북한 인권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함께 고생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태준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준 대표님이시죠? 탈북민들 사이에서 소문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태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8년이 되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태준의 과거를 알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태준 씨,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예요. 수진의 말에 태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봄 태준은 수진에게 청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태준은 행복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지만 그것도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날 태준은 미선의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미선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담담하게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2010년 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부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양꼬치 식당 주인 부부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사고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많이 든다는데 보험도 안 되는 수술이라. 태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 고통받았던 그녀, 한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그녀. 어느 병원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수술비는 제가 대겠습니다. 대표님께서요? 하지만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절대 제 이름이 나가면 안 됩니다. 박 부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5천만 원을 병원에 보냈습니다. 미선의 남편은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이 태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수술비를 대주신 게 태준 씨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익명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실수로. 아니, 박 부장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태준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미선 씨, 나는 당신을 2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다른 형태로 변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태준이 미선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없으면 당신이 불행할 테니까요. 나는 당신이 불행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미선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준 씨. 나는 당신한테 너무 못됐어요. 당신을 노숙자라고 했어요. 2만 원을 던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태준이 미선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당신도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니까요. 나는 이해합니다.
중국에서 당신이 겪은 일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당신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태준 씨는 왜 이렇게 착한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니까요. 소유가 아니니까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내 사랑의 완성이니까요. 미선은 태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꼭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미선 씨. 남편분 곁에 있어 주세요. 그분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미선은 태준에게 깊이 절을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준에게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평온해 보여요. 응,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을 완전히 정리했어. 수진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2015년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이제 54세 중년이 되었고 수진과의 사이에는 예쁜 딸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태주는 서울의 건물 5개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고급차 대신 국산차를 몰았고 명품 옷보다는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태주는 많은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수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탈북민 창업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한 행사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1987년에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고 아오지 탄광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태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대형 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탈출에 성공했고 1992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연줄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 중에는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탈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어떤 분에게 노숙자 취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만 원을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청중석 한편에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태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굴욕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건물 주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어서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청년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저 작년에 탈북한 김철수라고 합니다. 대표님 재단에서 학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학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야, 자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공부 마치면 다른 탈북민들을 도와주게. 그게 진짜 보답이야. 그때 미선 부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준과 미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꼬치 식당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건강 많이 회복되셨네요. 다행입니다. 미선의 남편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때 수술비,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태주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하세요. 같은 탈북민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인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미선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강연에서 하신 말씀, 저 때문이죠?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태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죠. 그때 수진이 어린 딸 지은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아빠 찾아요. 태주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에게 뽀뽀를 했습니다. 태준이 미선 부부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와 딸 지은이입니다. 미선은 수진과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인분, 정말 좋은 남편 만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네 사람은 잠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헤어지며 미선이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제가 두만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태준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태준 씨 덕분이고요. 태준 씨가 절 놓아줘서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도 고맙소, 미선 씨. 미선 씨가 행복한 걸 보니 내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시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동료로서 저녁 무렵 태주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당신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왜 당신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당신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내 과거를 이해해줘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살았을 거야. 수진은 남편에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딸 지은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태주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 30년 전 북한의 어두운 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선아,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걸로 된 거야. 2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당신이 웃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웃을 수 있어.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어.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걸 태주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놓아준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자신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수진과 지은이라는 소중한 가족. 그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태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2020년 태준은 6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자선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재단은 수천 명의 탈북민을 도왔고 많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가 된 이도 있었고 변호사가 된 이도 있었으며 사업가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미선의 양꼬치 식당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미선 부부는 태준의 건물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고 태준은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태준과 미선은 마주쳤습니다. 건물 앞에서 혹은 탈북민 행사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겨울날 태준은 수진, 지은이와 함께 두만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갔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며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 시작되었지. 1987년 그 추운 겨울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끝났어. 미선도 행복하고 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